라고 하시는데 사실 길에 나가서 도가가 뭔지 물어보면 답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원불교 경전 안에서도 도가적 영향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여쭈면 쉽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 같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불교인가 하고 보면 그것도 아니고 증산에 관한 이야기도 하시고 미륵 이야기도 하시고, 근데 그럴 때마다 그 말씀을 굉장히 솜씨 있게 하시죠. 능수능란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용화 세상을 그 이야기하는 그 대목에서도 보면 먼저 살고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죠? 네. 근데 그 먼저 사는 게 말씀은 아주 매력적인데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알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맞아, 그런 함정이 있는 것 같았어요. 참 좋아요. 제가 고백한 대로 아주 만만하게 짝이 없어요. 읽어보면 몇몇 용어만을 제외한다면 그저 무학만 면하면 다 들을 만한 그런 언어 표현으로 일관하고 계신데, 정작 그걸 붙잡고 씨름을 하다 보면 이게 쉽게 넘어가지 않는 아주 완강한 힘을 가진 존재처럼 느껴지기도 하는 거죠. 저는 제가 그림 그리는 사람으로 평생 그 꿈꾸었던 일이 아주 쉬운 미술 언어에 깊은 지혜를 담고 싶다는 것이었거든요. 그것의 한 전범을 본 것이 대종경이기도 했어요. 참 쉽게 말씀해 주셨고 붙잡고 있으면 점점 무거워지고 깊어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그림을 그 선화라고 방금 표현을 해 주셨는데 그런 느낌이 강하죠. 선불교적인 해석이라고 느껴지는 대목이 많았는데 세상 사람들도 그렇고 그 우리 원불교 신도분들도 마찬가지로 좀 반찬 가지수가 적은 밥상처럼 느껴지시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팔만대장경의 현란하고 큰 그 밥상 앞에 대종경이라고 하는 건 너무 단촐한 밥상 같이 느껴지셔서 어디 가서 내놓기 좀 부끄러워진다고 해야 될까? 뭘 자랑할 거리가 좀 모자란다는 느낌으로 이 경전을 받들고 계시는 것 같다. 그런 생각도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쉬운 것만 아니에요 라고 설명해 드리고 싶었어요. 좀 주제 넘은 소리지요. 그래서 그런 장난 많이 했어요. 특히 그 엿고우는 얘기, 그건 엿의 물성을 가지고 현실적인 예화를 경전에서 발견해야 할 그 성리로까지 이렇게 승화시켜서 한번 표현을 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정작 쉽게 말씀하신 것을 다시 어려운 길로 몰아넣었다, 그런 걱정도 조금은 있었고요. 어쨌든 많은 분들이 참 이렇게 반가워하시고 고마워도 하시고 해서 저도 그 일해놓고 나서 위로도 많이 받고 또 큰 인사를 들었다는 생각으로 행복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렇게 훌륭한 가르침을 조금 더 보편화하고 우리 사회 안에 깊이 뿌리내리도록 또 널리 전해지도록 사회화하는 노력, 이게 아마 그 100주년을 넘긴 이 시점에 우리가 함께 마음에 담아야 할 과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에요. 어떻게 보여드려야 할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함께 고민하면서 이야기해 볼 거리가 아닌가 합니다.
기독교의 성경이나 불과의 여러 가지 경들이 사실은 다 부처님이나 하나님이나 예수님이 직접 쓰신 것은 별로 없습니다. 어차피 후학들이 주제를 정해서 이렇게 일정하게 경들을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죠. 근데 기독교나 불교나 뭐 나이가 2000년들이 넘어섰으니까 이제 우리 겨우 102살쯤 됐는데요. 102살에 아마 대종경, 대산조사님 말씀, 정산종사님 말씀 정도가 경으로 어떤 것은 경이라고 붙이기도 하고 어떤 것은 아직 못 붙이는 법어 정도에 머물러 있는데 아마 앞으로 그것이 더 바뀌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오늘 아침에 약간의 기이한 체험 같은 걸 했는데 아침에 이제 문화사회부장님하고 이재규 씨하고 같이 커피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주고받는 그 시간에 저하고 문화사회부장님하고 이재규 씨가 같이 하는 친구가 상해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대종경을 읽는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먼 거리에서 서로 이심전심으로 통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진 아침이기도 했습니다. 자, 우리 소태산 평전 얘기를 조금 들어보지 않을 수가 없겠어요. 자, 우리 김영수 작가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머릿속에서 정리가 잘 되질 않습니다. 그냥 떠오르는 대로 두서없이 제가 전에 안 했던 얘기 조금 포함해서 이렇게 몇 말씀 드려볼까 합니다. 저는 이상하게 제가 평전을 2개를 썼는데 문익환 평전, 소태산 평전 두 분 다 이제 거루관 영역에 계신 분들이죠. 제가 굉장히 공포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자란 곳이 장터였고 집이 술집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어른들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저 시골 마을에 가면 이제 시골 친구들이 이제 사당이나 뭐 이제 그런 데서 경건해지는 모습을 볼 때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것이 아니라 늘 하여튼 놀랍고 당황스럽고 저는 주로 그런 그쪽에 제가 뭔가가 많이 결여되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늘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소태산 평전은 제가 꼭 써보고 싶은데 너무너무나 제 마음속에 걸린 게 하나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은 온불교라고 하는 게 이렇게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아마 안 읽을 수는 도저히 없을 것이고 그분들 몰래 써서 독서 시장에다 내놓는 수는 없을까. 저는 이제 그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냥 제 마음속에서는 저는 이제 5.18을 겪고 나서 그 이후에 제가 쭉 이렇게 생각해 오기를 사회는 변해야 되겠고 지금 인류는 지금 이대로 가면 안 된다, 큰일 난다 라고 하는 생각은 드는데 제가 어렸을 때 제가 그 무렵에 굉장히 훌륭하게 생각했던 훌륭한 혁명가들의 길이 제가 조금 시간을 두고 이렇게 살펴보면은 늘 저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정반대쪽에 가신 분들의 길도 저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그 표현을 그래서 혁명은 현실 안으로 도피요, 신비주의는 현실 바깥으로 도피다. 그러면 도피가 아닌 그냥 생명이 그냥 생명의 흐름으로 생명의 길을 계속 갈 수 있게 하는 뭐 하여튼 이런 길은 없을까. 뭐 이제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저는 그냥 문익환 목사님 또 그런 분으로 보였었고 소태산 대종사님
대한 얘기는 들으면 들을수록 그런 분인 것 같더라고요. 예, 그때 이제 제 머릿속에서 떠오른 생각이 어떤 것이었냐면은 사실은 동네가 가깝다 보니까 그냥 저도 어렸을 때 들은 얘기가 있어요. 밀제 너머에서는 엿장사가 도통해가지고 제자를 많이 거느리게 됐단다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어릴 때 듣고 컸어요. 나중에 보니까 진짜로 그 엿장사 했던 시절이 있더라고요. 총부 초창기에. 조금 전에 이윤택 형님께서 말씀하시듯이 그야말로 누가 만들어 놓은 인식 체계를 딛고 올라가서 가장 높이 딛고 올라가신 분들이 도달하는 학문적인 영역과는 전혀 다른, 그러니까 그 영역은 저도 공부를 못하고 가방끈이 짧은 사람으로서 늘 한편에 어떤 생각이 있냐면은 그거는 거기를 딛고 올라갈 여건이 돼야 되는 거예요. 뒷받침도 돼야 되는 거고 집에 가진 것도 있어야 되는 거고 그래야 거기를 딛고 쭉 올라갈 수 있는데, 그런 사회적 도구 일종의, 그것도 기득권의 일부인데 그것을 이용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살아있는 세계 자체와 계속 접촉을 해서 그 속에서 끝없이 그 곤혹스러움 속에서 답을 찾아내는 길을 찾아내서 사람을 그쪽으로 끌고 가는 이 길의 위대함이라고 하는 것 저는 굉장히 크게 굉장히 큰 것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간분, 좀 어떻게 말하자면 성자도 가방끈이 있다고 한다면은 가방끈 없는 성자의 위대함에 대해서 저는 꼭 그려보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접근을 해보니까 그 자료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저는 왜 어려웠냐면은 자료에 그 현실의 무게가 별로 안 얹혀져 있어요. 감정이 배제된 채 그냥 사실만 쭉 이렇게 계속 이렇게 엮여져 있으니까 살아 생동하는 현실이 그냥 다 이렇게 거세되어 있어서 제가 오해했던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조금 일찍 제가 발견해서 제 속으로 실감을 얻은 거는 뭐 이제 그 현인 성사 같은 경우, 그 다음에 또 하여튼 황희천 선생 같은 경우, 이런 분들은 제가 조금 일찍 발견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타원 얘기로 시작을 해서 황순사 얘기로 끝내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실제 쓰면서는 제가 한 4장, 5장, 6장의 절반, 그러니까 책의 딱 절반은 제가 제 글 쓰는 대로 쓴 거고요. 나머지 절반은 그냥 수습했습니다. 시간 맞춰서 절대 빠뜨리면 안 될 것 같은 것은 꼭 이렇게 집어넣어서 그렇게 썼고요. 그 절반을 쓰면서는 여기 안에 얼마나 많은 학문 영역이 많이 동원돼야 될지, 필요할지, 소태산학이 반드시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그런 생각을 아주 많이 했습니다. 저는 써놓고 나서 조금 조심스러워서 제가 약간씩 이렇게 표현할 때 양보고 그러는 게 있는데요. 그냥 제가 받은 느낌으로는 딱 어떤 거였냐면은 미륵 사상이 백제 몰락한 지점에서부터 이게 누룩처럼 이제 눌기 시작을 해서
나중에 이것이 우천개벽 사상으로 뚫고 이렇게 나오는 과정을 문학이 조금 접근을 했고 거기에 너무나 오랫동안 그냥 방치시켰다. 그리고 그 부분을 찾지 못하면은 아마 갈 길도 찾기 조금 어려울 것 같다. 뭐 이제 이런 생각이 저는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원불교 초기 얘기에 대한 저는 예전에 기독교에 왜 그렇게 영화, 성화 이런 게 많은가 잘 몰랐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체험을 안겨줬으니까 그것들이 출연했겠죠. 그 체험을 하신 분들이 다 그 스토리를 써내야 되는 게 아닌가. 만약에 원불교 2세기라고는 표현을 한다면 원불교 2세기는 그 1세기의 기억들을 실감으로 확보해 놓는 것이 가장 큰 일이 되지 않을까. 너무나 많은 스토리가 생략돼 있고 그 시대 배경이 자칫하면 사라질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있다. 이런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제가 대종경을 즐겨 읽는 편에 속하는데 읽을 때마다 느낌이 그 실감이 사라진 건조한 문장과 풍경들이 있어서 이를테면은 이런 문장이 나오게 된 풍경이 나오게 된 전후 사정이 생략돼 버리니까 이게 뭐지라는 질문을 계속 던지게 됩니다. 그리고 1차 자료에서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원불교에 약간 분리할 수 있는 정황정거들까지도 이렇게 보존되어져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쓰라린 기억으로부터 성숙이 돼야 되는데 쓰라린 기억은 아예 없애버리려고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수행하는 과정에서 교무님들 사이에서도 수행에 성공하지 못하고 스스로 나가신 분들도 있을 테고 교무가 되고 나서도 교무의 옷을 벗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분들이 주인공이 되는 원불교 문학은 어떨까? 아마 쓰게 되면은 원불교 교단인 저를 이제 나쁜 놈으로 점 찍어서 아마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이훈택 감독님이 연출한 노숙의 시라고 하는 연극을 봤는데 그 안에 아주 인상 깊은 한 대사가 있었어요. 책 속에 길이 없다. 그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는데 그런데 도대체 길은 어디에 있냐라는 질문을 던져봤더니 역시 우리가 예수님, 부처님, 소태산, 마호메드까지 다 학벌이 안 좋아요. 이분들이 책을 읽으신 분들이 아닌 거예요. 책을 읽지 아니하고 대지와 우주와 그 정면으로 부닥쳐간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학위를 따가지고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이 아닌 거죠. 그래서 비로소 그 의미가 뭔지를 와닿았고 그 다음에 노숙의 시에서 끝없이 말씀하신 게 북쪽 숲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이훈택 선생님한테 북쪽 숲이 뭔지 무엇을 상징하는지 좀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먼저 하셔요. 제가 시키는데. 정수상 작가께서 하신 그 학벌이 아닌 그런 사람에 대해서 제가 잘 몰랐는데요. 그게 서양 철학에 나와 있는 모양입니다. 그게 쉽게 말하면 하이데크가 말을 했는지 야스퍼스 했는지 모르겠는데 바로 그런 사람을 천재라고 한대요. 천재. 우리가 말하는 천재라는 개념이 머리 좋은 게 아닌 거예요. 일단 공부를 하지 않고 제도권 안에 있지 않고 황야에서 스스로를 소외시킨 자리에서 스스로 뭘 깃발을 세우는데 소외되지 않고 그쪽에 사람들이 모이는 것, 그런 사람을 천재라고 한답니다. 근데 저는 그 점에서 그 대종사께서 천재이셨다 하는 거고, 그 천재이시면 어디서 오는가? 저는 좀 다르게 말하면 기독교에서 말하면 기독교에서 그럼을 하다가 옛날 최성묵이라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분이 이단으로 쫓겨났는데 사람의 아들이다. 신이 아니고 사람의 아들이고 그 가장 예수는 누구인가? 가장 인간적인 사람이다.
가장 인간적인 사람이 신이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노수기시에서 그 뒤에 하나님 나오잖아요. 왜 당신을 하나님으로 합니까? 저는 그 노수기에서 등장한 한 사람을 하나님으로 지명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했고, 북쪽 숲이라는 것은 숲으로 가는데 북쪽 숲으로 가자는 얘기예요. 그거는 원작에 있는 그 이야기인데 사실은 북쪽 숲으로 가면 어디 있습니까? 북쪽 숲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북쪽 숲이라는 걸 우리가 현실적으로 적어도 한 5가지 정도의, 우리가 하나의 그 상징을 얻으려면 5가지 정도의 상징이 돼야 됩니다. 북쪽 숲은 어디인가? 내가 지금 있는 곳이 광장이라면 내가 가야 될 나가 나를 떠나는 것, 이 숲이에요. 두 번째는 북쪽 숲이 어딥니까? DMZ입니다. DMZ 통일이에요. 세 번째 북쪽 숲은 어디일까요? 현실이 아닌 자연과 우주가 북쪽 숲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 네 번째 북쪽 숲이 어딥니까? 천체입니다. 천체. 다섯 번째 북쪽 숲이 어딥니까?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북쪽 숲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박하게 뭐다 하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적어도 나로부터의 이별, 그 다음에 뭐 현실로부터 저 넘어 자연과 문명과 우주와 죽음의 세계까지를 총체적으로 말해서 우리가 북쪽 숲이라고 하면 너무 거창합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의외로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았는데 좀 줄이시는데 질문 다시 드릴게요. 그 다음에 우리 이철수 선생님 지난번에 제천 찾아뵀을 때 지평이 바뀌었는데, 광화문에서 촛불 이후에 지평이 반드시 바뀌어 있는 것 같은데 이 지평에 대해서 무언가 정확히 잡히지 않고 우리가 이 이후에 어디로 길을 열고 가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들을 하시는 걸 봤어요. 그런데 이게 이윤택 연출가님이 갖고 있는 고민하고 맥락도 담아있고, 그 다음에 우리 김영수 작가나 저나 주로 대화하는 것과 원일 감독님이 영석의 음악을 하시는 거하고도 좀 약간 맥락들이 같을 거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이제 지평이 바뀌셨다고 하는데 바뀐 지평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이철수 화가께서 가시고자 하는 그 지평의 방향은 뭔지, 그 다음에 다음 작품의 고민들은 뭔지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어쨌든 시대가 바뀌어야 한다고 하는 거죠. 어떻게에 관해서는 누구도 명료하게 대답하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지금 있는 것 같이 보여요. 윤리적이거나 도덕적인 선택, 뭐 이런 것도 당연히 그 변화 속에 우리가 기대하는 것일 텐데, 그것만이라면 충분치 않다는 생각도 한편으로 같이 있고, 그 질적 변화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질의 변화니까 그냥 물량적인 변화만 가지고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잖아요. 차원이 달라지는 거니까. 아주 비유적으로 북쪽 숲을 5가지 차원까지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변방이라고 하는 것은 성찰하기에 좋은 자리, 객관적이 되기에도 좋은 자리, 중심에서 떠나 있는 자리여서 오히려 그런 여러 가지 이점이 있는 자리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객관적으로는 소외된 자리이죠. 근데 그 속에서 그 자리의 질을 변화시키는 것은 사실은 그 주체가 되는 당사자들 개인의 내면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저는 그게 마음 공부라고 생각하고 삽니다. 그러니까 중심에서부터는 조금 떨어져 있는 듯이 보이고, 또 기회로부터도 조금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근데 그 자리에서 잘 견디는 일인 거죠. 내공이 필요한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런 공부하는 자리로서의 변방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우리 욕심은 언제나 중심을 향해 있죠. 중심에 계속 있고 싶어 하고, 블랙리스트 1호 작가라고 스스로 자처하시면서, 그래서 그 다음에 혹시 주어질지도 모르는 기회를 피해가고 싶다고 할 때 그런 마음 자리 같은 것에서도 사실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지혜의 원리 같은 거 조금 느껴진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눈앞의 이익에 민감해지지 않아도 좋은 자리들이 있는 거죠. 그런 선택을 보면 우리가 감동도 받고 어른스럽다고 느껴지기도 하고,
이렇게 작은 예화들 속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것처럼 개벽이라고 하는 말도 참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렵고 그걸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관해서도 고민하면 한도 끝도 없는데 어차피 이런 작은 변화들 근데 그것이 질의 변화를 의미하는 혹은 안목의 변화를 의미하는 그런 자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깊은 지혜를 이렇게 쉬운 언어로 세상 사람들에게 손 붙잡고 일일이 손 위에 하나씩 이렇게 나눠주고 싶어 하시는 듯한 태도로 일관하신 그 대종사의 삶도 그런 의미로 다시 이렇게 돌아보면 개벽이라고 하는 큰 담론을 실제로 우리들 앞에서 말씀하실 때 혹은 그 담론을 사실 때 소소한 것으로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들로 바꾸어 내시는 솜씨가 이분의 지혜의 질을 또 설명하기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어른 말고도 2000년씩, 3000년씩 됐다고 하는 지혜 성자들도 마찬가지셨던 것 같아요. 예수가 한 말 어느 한마디가 어려운 게 있느냐고요. 신학이 어려워졌을 뿐이지 실제로 성자들의 말씀이 어려웠던 적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21세기에 AI 얘기도 하고 뭐 온갖 변화에 관한 두려움들을 많이 경험하면서 살고 있는데 모르면 모르는 대로 뛰어난 지혜는 언제나 곁에 있다. 뛰어난 존재는 언제나 우리가 실감하고 만질 수도 있고 오고함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일 거다라고 믿어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만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변화된 지형에 관한 이야기들은 그냥 제가 지금 드리는 이런 말씀으로 그냥 대충 넘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이 보여요. 질적 변화가 우리 사회를 굉장히 많이 흔들고 있을 테니까 또 앞으로도 계속 흔들어 댈 거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 일은 마음을 다해서 들여다보고 있어야 할 거다라는 생각은 있어요. 오늘 그 얘기를 다 하기는 좀